수업 준비되셨나요?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책을 펴볼게요. 24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생긴 페이지 피시면 돼요. 제목은 인도 문명이라고 적혀 있고요. 여러 그림들이 그려져 있네요. 피셨나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한번 배운 내용 복습하고 먼저 시작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세계의 선사 문화와 고대 문명에 인류가 출현하여 진화를 거듭하다 배웠고요. 그러다가 오리엔트 지역에서 최초로 문명이 발생하다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4대 문명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배웠는데요. 본격적인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이 발생했던 지역의 공통 요소는 무엇일까요? 네 가지였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가장 먼저 큰 강, 도시, 청동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자. 이 네 가지 요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지역에서 발생한 문명은 각각 무엇인가? 지도와 강의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강의 이름만 보고도 무슨 문명인지 알아야겠죠? 일단 먼저 가는 나일강, 바로 이집트 문명입니다. 나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입니다. 강 사이에 발달한 문명인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러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 비교해 볼 텐데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말했는데요. 이 두 개 문명을 비교하는 객관식 문제가 매우 빈번하게 많이 나옵니다. 꼭 비교해서 기억해 두세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두 가지 강, 앞에서도 나왔죠.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큰 강이라면 이집트는요? 예, 나일강입니다. 메소포타미아가 주변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지리적으로 개방적이다. 그럼 이집트는요? 반대말 폐쇄적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왕권이 신의 대리인을 자처하였다고 하면은 이집트는요? 좀 더 강력하게 내가 곧 신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문자가 점토판에 쐐기처럼 새긴 쐐기 문자면 이집트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림 문자죠. 메소포타미아의 유적이 가장 대표적인 게 지구라트. 이집트는요, 왕의 무덤인 피라미드가 있죠.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구라트는 신전이고요. 피라미드는 왕의 무덤입니다. 약간 다릅니다. 신의 대리자가 신전을 만들었고요. 왕이 곧 신인 사람이 자신의 무덤을 만들었죠. 어떤 느낌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두 개 꼭 잘 비교해 두시고요. 이거 외에도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달력은 태음력, 이집트의 달력은 태양력, 메소포타미아는 60진법이라면 이집트는 10진법,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비교해 두시면 객관식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배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문명의 발생과 고대 세계의 형성인데요. 오늘도 역시 오리엔트 지역에서 최초로 문명이 발생하다에 있는 4대 문명이잖아요. 그 중에 인도 문명과 중국 문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개를 배우면 4대 문명이 완성이 될 텐데요. 먼저 문명 발생의 공통 요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큰 강, 그 다음에 도시, 청동기, 문자입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 비교해서 잘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인도 문명 먼저 그 다음으로 중국 문명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문명입니다.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인더스강을 여러분 얼른 찾아보세요. 바로 여기에 있죠. 굉장히 시작부터 보면 굉장히 긴 강인 걸 알 수 있는데요. 3,000km 정도 되는 긴 강이라고 합니다. 이 긴 강이 흐르고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뒤로는 거대한 산맥이 있습니다. 무슨 산맥일까요?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거대한 산맥이 등에 대고 있고요. 앞으로는 물이 흐르는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풍수지리적으로 배산임수 굉장히 지리적으로 좋은 곳인데요. 이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서 이곳에는 굉장히 비도 많고요. 온화한 기후가 유지되었다고 하는데요. 강이 넘쳐서 이 지역은 요즘에는 이렇게 모래로 많이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대에 들면서 이 모래로 덮인 곳에서 이런 지역에서요. 바로 이렇게 네모로 된 뭔가 도장 같은 게 나왔대요. 인장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점토로 만든 인장이죠.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시나요? 소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보이는데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해석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문자라고 하면은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이 집처럼 그림 문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인장이 한두 개 나온 게 아니고요. 약 지금까지 나온 인장의 수가 2,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여기 뭔가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 지역을 막 파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모헨조다로와 하라파인데요. 이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외에도 100여 개에 달하는 유적 지구가 있다고 하네요. 바로 그 지역의 모습입니다. 땅을 파봤더니 모래를 걷어냈더니 이런 거대한 유적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벽돌 하나하나 쌓아서 만든 유적지입니다. 이 벽돌은요, 특히 햇볕에 말린 벽돌이 아니라 직접 불에 구워서 말린 벽돌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좋은 벽돌이라고 하는데요. 요 유적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개인 목욕탕이 있고요. 여러분 목욕탕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 감고 치카치카하고 목욕한 물 만약에 상하수도 시설이 없었다면 그 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깥에다 그냥 버리면 막 진창이 됐겠죠. 그런데 이 유적지에 글쎄 하수도 시설이 있었답니다. 급기야 그 하수도 시설이요. 물이 빠져나가서 도시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뭔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1m당 2cm 정도 낮게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흘러갈 수 있게 2cm 정도 낮게 다 계산이 돼서 전체 도시에 하수도 시설이 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공동 목욕탕도 있고요. 신전도 있고요. 장사하는 곳까지 있는 첨단, 지금으로 따지면 이 시기에는 굉장히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다라고 하게 되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2500년경이고요. 강은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 중심지는 모헨조다로와 하라파가 있고요. 이 문명의 특징은 역시 청동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장도 얘기했는데요. 장사도 얘기했고요. 이 지역에 굉장히 교역이 발달했대요. 과연 어떤 교역이 발달했는지 살펴볼게요. 지도를 먼저 살펴보시면 인도 문명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인더스강 찾아보세요. 예, 바로 여기에 있죠. 여기에서 아까 인장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그 인장이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예, 뭔가 교류가 있었다는 증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바다가 있는데 배를 탄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기 굉장히 좋은 지리적으로 교역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지역은 왕이 있더라도 힘이 거의 없었고요. 왕이 있더라도 거의 힘이 없었고요. 왕보다는 장사하는 사람들, 상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굉장히 크게 발달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에 있던 문명이 쇠퇴하고 그 흔적이 뚝 끊기게 되는데요. 그 후대에 있는 사람들, 역사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아마 그 벽돌 구웠다고 했잖아요. 그 굽는데 나무가 많이 필요했을 텐데 여기 있는 나무를 갖다가 다 떼면서 이 지역이 사막화돼서 더 이상 살기 힘들어지자 그냥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인도 문명 살펴볼게요. 인도 문명 보시면 아까 요 문명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정착해 있었는데 약 기원전 1500년경에 아리아인이 침입하게 됩니다. 침입이라고 하면 여러분 막 쳐들어와 가지고 싸움을 했던 것으로 상상할 수 있겠는데요. 아리아인은요. 정말 천천히 500년, 1000년에 걸쳐서 천천히 이 지역으로 스며들듯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던 원래 주민들하고 처음부터 싸운 건 아니고요. 그들에게 여기에 정착하는 방법, 농사 짓는 방법, 먹고 사는 방법 등을 배우며 천천히 정착을 했대요. 그리고 이들은 기원전 1000년경부터 천천히 이동을 해서 어느 강으로 가냐면요. 바로 동쪽에 있는 겐지스 강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리아인들은요. 겐지스 강 유역에 크게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16개의 큰 국가로 나뉘어져서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특징은요. 이 지역에 정착을 했습니다. 특징은요. 철제 무기와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실제로 겐지스강 유역에 가봤는데요. 여기 이렇게 뭄바이에서 쭉 버스를 타고 이 겐지스강 유역까지 갔어요. 여기 굉장히 덥고 습한 지역이어서 정글이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우거진 숲을 지역이었는데요. 이 지역을 원래 선주민들은 잘 개발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철로 된 무기와 철로 된 농기구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이 지역을 개간하기가 쉬워진 거죠. 그러면서 아리아인이 철기를 가지고 들어와 천천히 이동하고 정착하면서 겐지스 강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아리아인들의 피부색은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면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북쪽에 있는 그쪽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백인들이 이쪽에서 이렇게 그 아까 아리아인들이 있는 곳에서 주로 나아갔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들의 일부가 이 지역에 와서 정착했다고 합니다. 원래 인더스강 유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피부가 좀 검은 편인데 반해서 아리아인들은 좀 피부가 흰 편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착을 하면서 점점 철제 무기와 철제 농기구를 가지고 이 지역을 정복하면서 자기네들 특유의 신분 제도를 만들게 되는데요. 바로 이거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제사장 계급은 브라만이고요. 왕족과 귀족은 크샤트리아, 평민은 바이샤, 하층민은 수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도를 바로 카스트 제도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되어진 신분 제도는 아니고요. 사람들이 가진 직업에 따라서 나눴는데 그 직업에 따라서 좀 피부색이 다른 거예요. 아리아인들과 크샤트리아들은 주로 흰 피부인데 그 사람들은 제사장, 왕족, 귀족 등이었고요. 바이샤랑 수드라는 하층민과 평민, 뭐 노예들이었는데 피부색이 좀 검은 편이었던 겁니다.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피부에 따라서 직업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던 게 점차 철제 무기와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사회가 이렇게 막 잉여가 많이 생기고 먹고 남는 게 생기고 막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그리고 점점 사회가 분화가 더 커지면서 서로를 나누는 신분 제도로 완전히 정착하게 돼서 오늘날까지 인도는 카스트 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분 제도가 정착하게 됐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특히 브라만 같은 경우에는요. 초기에는 내가 하늘에 있는 신에게 내가 중간에 소통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나오다가 점차 제사 의식을 강화시킵니다. 너 요번에 신한테 잘 보이려면 소 한 마리로는 안 돼. 소 50마리 잡아와. 너 이거 갖고는 안 돼. 좀 더 많은 돈을 바쳐야지 신이 너의 부탁을 들어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밑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점차 자기가 지배층으로 군림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카스트 제도가 좀 더 강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브라만 제사장이 만든 이들의 종교가 바로 브라만교입니다. 하나의 신만 섬기는 거는 아니고요. 뭐 천둥의 신, 바람의 신, 무슨 신에서 굉장히 많은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을 바로 중재했던 사람이 이 브라만 계급이고요. 그 종교 자체를 브라만교라고 한다. 인도의 가장 대표적인 카스트 제도와 브라만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중국은 여러분 여기 우리나라 보이시죠? 우리나라에 있는 여기입니다. 바로 황허강을 중심으로 중국 문명이 발달했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 황허강 중국 문명 살펴보도록 할게요. 황허강입니다. 사실 선생님이 여기다 강이라고 안 쓴 이유는요. 이 한자로 허자가 강 하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른 노란색 강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 중심지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전설 속의 왕조인 하나라, 그다음에 상나라, 주나라로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라는 전설 속에만 있는 나라고요. 실제로 유적과 유물, 기록까지 동시에 발견되는 나라는 상나라부터입니다. 그래서 상나라, 주나라부터 쭉 시작되게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역시 이들은 청동기를 가진 청동기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하나라가 있고요. 상나라가 있고요. 주나라가 그 뒤를 잇습니다. 하나라는 기록으로만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우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우왕이 있습니다. 이 우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홍수 관리를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라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사람들을 잘 편안하게 살게 해준 좋은 왕이라고 합니다. 세대를 쭉 이어가다가 걸왕이라는 왕이 등장을 해요. 걸왕이라는 왕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혹시 주지육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술주자에 연못 지자인데요. 연못을 술로 가득 채우고 고기를 나무에 매달아 고기 육자에 바로 숲을 님자를 써서 고기로 나무에 매달아서 안주를 쭉 매달아 놓은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연못이 있고요. 그 연못 위에 배를 띄운 왕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물에서 물을 떠먹으면 그게 바로 술인 거고요. 안주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노를 저어서 나무에 매달린 고기를 먹으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호사스럽죠. 게다가 술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곡식으로 만듭니다.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거둔 곡식을 가지고 술로 연못을 채울 정도로 굉장히 사치스럽게 생활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라가 멸망하게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 탕나라가 건국한 상나라가 그 탕나라 탕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국한 상나라가 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나라의 유적은 갑골 문자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갑골은 뭐냐면 거북이 배를 뜯어서 그걸 가지고 하늘에 점을 칩니다. 하늘에 점을 칠 때 어떻게 치냐면 구멍에다가 이렇게 불로 지져요. 그러면 이게 사방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응, 홍수가 나겠어. 너는 아들을 낳겠어. 넌 이제 내년에 잘 될 거야. 이렇게 점을 쳐준 다음에 점친 내용을 이렇게 글자로 적어놨는데 이 글자를 갑골 문자라고 합니다. 이거를 언제 발견하게 되냐면요. 1800년대 후반에 중국 청나라에서 말라리아라는 병이 유행을 했어요. 청나라의 학자였던 왕씨 아저씨도요. 왕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뭔가 말라리아에 좀 좋은 약이 없나 이렇게 살피다가 어떤 상인이 용의 뼈인데 이걸 갈아 먹으면 좋아요. 라고 얘기해서 이 갑골 문자를 가져다가 갈아 먹으려고 봤는데 글자가 보이는 겁니다. 학자니까 이건 뭔가 한자 같은데? 라고 해서 그 상인한테 물어봐서 이걸 발견한 지역에 가니까 이 용의 뼈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갑골 문자가 쏟아져 나와서 이걸 가지고서 상나라가 실제했던 나라라는 것을 밝혀내게 되는 것이죠. 잘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왕입니다. 하늘에게 뜻을 묻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왕이 곧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정치와 제사가 한 사람이 하는 재정일치, 신의 권한을 빌어서 하는 정치였고요. 조상 숭배를 하고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좀 산채로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는 지역이 상나라였다라고 합니다. 상나라의 마지막 왕은 여기다 적을게요. 주왕입니다. 주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주변 지역을 막 정복하고요. 그리고 약간 여자를 되게 좋아하고 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특히 주왕이 달기라고 하는 여자에게 빠지게 되는데요. 이 달기라는 사람이 좀 무서운 여자입니다. 그래서 막 주왕한테 전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충언을 하는 신하가 있으면 달기가 옆에서 주왕의 기회다 대고 뭐 이런 식으로 속삭이는 거예요. 저 충언하는 사람은 현명해 보이는데 옛날부터 현명한 사람의 심장은 구멍이 다 7개라고 하는데 저 사람 심장이 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주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산채로 심장을 꺼내 보여주면서 그의 심장은 이렇게 생겼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옛날 얘기처럼 전해지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굉장히 이렇게 왕은 여자에 빠져서 전쟁도 하고요. 자기한테 충원하는 신하들의 충고를 무시하고요. 그리고 또 충원하는 신하가 더 있으면 이번에는 막 둘이 앉아가지고요. 구리로 만든 원통을 불에 달궈서 그 위를 충원하는 신하를 지나가게 하면서 떨어지고 막 되게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막 웃었다고 해요. 이렇게 나라가 망할 징조를 보이게 되자 그때 그 지방에 주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무왕이 있었어요. 이 무왕이 주나라를 쳐들어와서 아니 상나라를 쳐들어와서 주왕을 무찌르고 세운 나라가 주나라입니다. 주왕은 상나라의 왕이고요. 무왕이 세운 나라가 주나라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무왕은요, 주나라를 건국한 이후에도 계속 영토를 넓혀갔어요. 그 이후에 있는 왕들도 계속 영토를 넓혀갔는데 넓어진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봉건제도를 실시했고요. 사람들한테는 하늘의 명이 나에게 닿았기 때문에 주왕을 쫓아내고 내가 왕이 된 거야. 하늘의 명, 천명사상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봉건제도가 뭔지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상나라의 세력 범위입니다. 이 은허라고 하는 곳이 바로 상나라의 중심지인데요. 연두색 지역이 상나라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무왕이 가서 주나라를 세웠잖아요. 주의 세력 범위는 훨씬 더 커졌어요. 이렇게 영역이 커지고 나서 수도를 어디로 잡았냐면요.
포경이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잡았습니다. 왕이 직접 다스리기에는 너무 넓었어요. 교통통신이 아직 미비했기 때문에 혼자서 그러니까 왕이 직접 다스리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나라의 왕이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왕이 있는 요 중심 지역은 왕이 직접 다스리고 남은 지역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줘서 네가 이 지역을 다스려라고 하고 나누어 주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면 좋을까요? 가장 믿음직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좋겠죠. 바로 자신의 가족이나 친인척들에게 이 지역을 나눠줍니다. 토지를 나누어주고 나누어줄 봉하다 할 때 봉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나라를 세우게 해서 그래서 자기 밑에 들어오게 하는 거. 바로 이 제도를 봉건제라고 합니다. 땅을 나눠주는 대신에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쳐들어와서 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군사를 보내줘야 되고요. 땅을 나눠주는 대신에 뭔가 곡물이나 물건 같은 걸 세금처럼 바쳐야 했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나라의 봉건제인데요. 왕이 있으면 왕은 제후라고 불립니다. 자기의 친인척이죠. 토지를 하사하고요. 군역과 공납의 의무를 지게 합니다. 제후는 자신의 지역을 각자 다스려요. 각자 다스립니다. 왕이 간섭하는 게 아니고요. 경대부 사화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관리처럼 쓰면서 그 농민들을 직접 다스리고 했던 지역. 그래서 왕이 간섭하지 않는 뭐 이런 지역이 있었다. 이게 주나라의 봉건제도입니다. 다른 지역, 다른 시기에도 이제 봉건제 같은 게 생겨나요. 왕은 자신의 지역만 다스리고 지방을 각자 다스리게 하는 제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주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제후를 친인척으로 하였다. 혈연이다. 혈연을 중심으로 이 제후를 삼았다라고 하는 가장 큰 특징이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인더스강이 흐르는 이곳은 인도 문명이고요. 은어, 나급, 호경, 황후강이 흐르는 곳은 바로 중국 문명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인도 문명은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청동기를 가지고 교역을 굉장히 발달시키면서 여기를 번화하게 만들었죠. 그러다가 아리안족이 들어와 침입해 철기를 가지고 갱지스강으로 철기를 가지고 이동하면서 정착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신분 제도인 카스트 제도와 브라만교가 정착하게 됩니다. 이게 인도 문명의 핵심 내용입니다. 중국은요, 전설 속에 하나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명된 상나라와 그 뒤를 잇는 주나라가 있습니다. 상나라는요, 갑골 문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왕이 신에게 거북이 배딱지 같은 걸 가지고 점을 쳤다. 기억해 두시면서 여기다 문자를 새겨놓은 거다. 중국 한자의 기원이 된다. 기억해 두시고요. 주나라는 넓어진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 봉건제도, 왕이 자신의 친인척을 지방의 제후로 삼아 다스리게 하는 봉건제도를 실시했다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이제 네 문명을 쭉 연결해서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강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이집트는요, 나일강, 인도는 인더스강, 중국은 황하입니다. 문자 갈게요. 메소포타미아는 세기 문자, 이집트는 그림 문자죠. 인도도 인장 같은 데 있는 그림 문자. 근데 아직 해석이 안 된다고 해요. 중국은 갑골 문자입니다. 이 문자들 중에서 인도의 그림 문자만 아직 해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적지 가볼게요. 메소포타미아는요, 지구라트, 이집트는 피라미드, 인도는요,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옛 유적, 도시 유적이 바로 그 유적이고요. 중국은 은허, 상나라의 수도인 은허에서 갑골 문자가 용의 뼈라고 하면서 쏟아져 나왔죠. 메소포타미아의 특징은 개방적인 지리 구조와 현세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 이집트는요, 반대로 폐쇄적이고 내세를 중요시 여겨서 미라와 사자에서가 있다는 내용 기억하시죠? 인도는요, 카스트 제도, 중국은 봉건 제도를 그 특징으로 합니다. 그러면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인도에 정착한 아리아인이 겐지스강 유역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도구 덕분입니다. 무엇일까요? 철기입니다. 인도의 대표적인 신분 제도는 기억하나요? 예, 카스트 제도입니다.
중국 한자의 기원이 된 문자는 무엇이고 어느 시기에 사용되었나요? 바로 갑골 문자고요. 상나라입니다. 중국은 주나라가 넓어진 영토를 지배하기 위해 오타 났네요. 지배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 중국 주나라가 넓어진 영토를 지배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는 바로 봉건 제도입니다. 4대 문명에 대해서 다 배워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잘 구분해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비교하는 문제들이 약간 단순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프린트해준 표 하나 외우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실 것 같은데 처음 배우는 단어들이 좀 많아서 걱정입니다. 이렇게 왜 잊어버려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잊어먹지 않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복습 중요하니까 꼭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끝입니다.